거고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안성식 공유재산 신의회 위원이시고 행정평가사 협의회 이사셨고 지역 전통평가사 제도 운영위원장으로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가 오셔서 강의하신 거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평가사 박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PP가 강의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PPT가 세팅되는 대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들리십니까? 지금 괜찮으세요? 네, 조금.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감정평가 하면 어떤 거 궁금하세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세요? 내 재산을 얼마나 더 잘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평가 잘 받을 수 있겠나? 그렇죠. 왜 평가 잘 받고 싶으세요? 내 집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제대로 잘 감정평가를 하는지.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비사업 감정평가를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 당연히 종전자산평가 내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 집을 분양받을 때 그 분담금이라고 하죠. 얼마를 더 내야 내가 33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냐. 요게 결정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거고,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사업 싫고 그냥 돈 빨리 받아서 요새 뭐 금이나 주식 많이 오르는데 거기에다가 투자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아예 보상금이 돼버리니까 또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나 현금 청산자냐 누구 상관할 거 없이 정비 사업에 내가 포함이 됐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가진 거의 전 재산 혹은 내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제도는 상식으로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안 감정평가사 사무소라는 회사의 대표 평가사고요. 올해로 15년 차 감정평가사입니다. 2010년에 합격했고, 이제 2017년에 이제 행정사 자격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취득해서 보상 전문,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역은 수원의 경기 남부라고 하죠. 수원지방법원의 현재 법원 감정인이고, 뭐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저서를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책은 사실 출간한 지 좀 몇 년 됐어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감을 좀 잡고 싶다 이러면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게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하시는 변호사님하고 로펌 대표 변호사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초동에서 이 중개사무소 하시는 중개사님 이렇게 3인 공정한 책이고요. 또 감정평가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도 사실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 감정평가사를 만날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4만 명이 넘은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하는데 감정평가사는 아직도 한 5천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날 일이 잘 없어요. 감정평가사를 만난다면 내 인생에 매우 중대한 무슨 일이 닥쳤거나 이런 종전자산 뭐 이런 거 혹은 뭐 담보 내가 담보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평가 잘 나와야지 그만큼 또 담보대출이 더 나온다 이럴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사 만날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를 한 번 만날 일이 생기면 내 인생에 내 가족의 인생에 너무나 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평가가 걸린 일이니까. 그래서 평가사를 만나기 전에 뭘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일반인분들 15년 동안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들 감정평가사 사용법이라는 책으로 냈으니까 정비사업에 혹시 내 부동산이 포함됐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움 되는 책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감정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실 종전자산 평가 그냥 잘 받고 싶잖아요. 이론이고 뭐고 뭐 이런 거 솔직히 뭐 내가 이론 잘 안다고 평가가 잘 나오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좀 어떤 실무적인 팁이 있겠는가. 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좀 받고 약 1시간 동안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인트가 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요 3단계를 가장 큰 스텝으로 봅니다. 뭐 실무상으로는 사, 관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래서 이 사, 관 3개의 절차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확 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그 어떤 포인트가 되는 시점들이 있는데 저 3가지 시점에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기본적으로는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의 구성, 조합 설립인가 여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정비구역 지정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기간이 매우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 이 사업은 이제 가도 됩니다 하는 어떤 출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 사업 시행 인가 받은 날짜로 종전 자산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종전 자산 평가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뭡니까? 자기 재산에 나오기 전에 네. 그걸 평가하는 건데 조합에서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 있는 그 부동산.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쉽게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다오 하는 이런 두꺼비 놀이에 비교를 한다면 종전 자산 평가는 헌집을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거를 평가하는 시점이 종전 자산 평가 사업 시행 인가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사업 시행 인가 나고 나면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나면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단 말이에요, 이미. 근데 종전 자산 감정 평가 내역 받아보고 나면 좀 어이가 없어요. 이거 뭐 한 3년 전, 4년 전 가격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냐. 사업 시행 인가가 난다 그래서 바로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 확 그 다음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나서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평가를 하는데 예컨대 제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뭐 2025년 10월 달에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업 시행인가는 작년에 났어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9월 달까지 막 올랐고 이랬던 거는 이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종전자산 평가를 할 때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미 이 조사관 이 단계를 거치면서 많이 올랐던 이 가격들 있죠. 요거 다 배제하고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바로 어저께 지금 부동산에서는 줄 서가지고 사람들 매물 내놓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금 막 불이 타오르는데
중전자산 평가 이게 뭐야? 이러면 사실 그 평가가 된 시점이 굉장히 좀 과거일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좀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잖아요. 종전자산 평가는 그 절대 금액이 중요하진 않아요. 순위가 중요해요. 내가 100원이면 내 옆집은 뭐 102원, 그 옆집은 102원. 이 순위가 중요하지 절대적인 금액이 예컨대 내가 100억이 나왔다. 근데 꼴찌예요. 왜냐면 남들은 막 105억, 막 120억 막 다 나왔어요.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난생 처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책에도 제가 기재를 잘 해놨는데 종전자산 평가는 결국에 숫자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원이라면 그 절대 금액보다는 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저가로 평가되지 않았는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총액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좀 힘들고요. 단가로 가야 돼요. 우리가 따져볼 때 나는 평당 얼마 나왔는데 그죠? 토지만. 보통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 가격 가지고서 10억 나왔어. 자네는 얼마 나왔나? 나는 9억 나왔는데 그럼 내가 잘 나왔네. 이게 아니고 평당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 가격 빼고 토지만. 종전자산 평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종전자산 평가가 나오고 나면 이거 가지고서 이제 분양 신청을 하죠. 이거 갖고 뭐 33평대 할 거냐, 뭐 25평대 할 거냐 이런 분양 신청을 거치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현금 청산의 단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있고요. 이주하고 이제 동호수 추첨하고 뭐 철거 착공 이런 모든 전반의 기간이 최소 8년에서 길면은 뭐 여러분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사업자 막 20년 넘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데들 서울에 많거든요. 정말 빠르면 10년 정도다. 이렇게 정말 장투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정비 사업의 종류는 이렇게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있는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뭐 차치하고요.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보면 자, 차이점 아시는 분 계세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네. 비슷합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약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동네 같은 데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도로가 막 꼬불꼬불하고 차량 진입도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뭐 어떤 기반 시설이 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싹 다 밀어야 되는데 정말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고 재건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이미 있으면 어때요? 구획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집만 낡았지 뭐 도로도 괜찮고요. 주변에 학교도 있고 뭐 공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조금 더 넓은 단위로 완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사업이고 재건축은 딱 고구획 뭐 아파트 땡땡 아파트 뭐 3단지 재건축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냐 열악하지 않으냐 요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과 재건축의 비교표를 만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달동네 같은데 꼬불꼬불 도로가 막 너무 그래가지고 차 들어가기 힘든 곳들. 그런 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에서 시행이 됩니다. 마이크 이거 괜찮으세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꼬부리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들리십니까? 170이 넘습니다, 키가. 자, 조합 설립의 요건은 이거를 뭐 이제 재개발의 경우는 뭐 토지든 소유자의 4분의 3,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네. 근데 재건축은 이제 또 이런 요건이 있는데 전체 구분 소유자의 뭐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 요게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동의 요건이 약간 낮아졌어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재개발은 내가
동의를 하든 말든요.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든 말든 그냥 조합원이 돼요. 그게 이제 좀 그래요. 재건축은 미동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돼도 미동의자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현금 청산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주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그런 게 없어요. 좀 약간 이게 그냥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게 이제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원의 어떤 강제성, 가입의 강제성에서 재개발 진행된다 그러면 나 이 사업 정말 죽어도 싫어도 일단 나도 조합원이에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만 탈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건축은 처음부터 조합 설립,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여기에다가 내가 뭐 8년, 10년 투자하고 싶지 않아. 그럼 조합 설립 안 하면 처음부터 현금 청산자의 지위를 득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동의가 뭐 동의율이 몇 프로고 이거보다는 이제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죠? 내 재산을 이제 어떻게 좀 손해 없이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강제 조합원 가입제도 이거는 사실 재개발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좀 악법입니다. 개정이 좀 돼야 돼요. 그거를 여기다 써놨어요. 조합 설립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싫다 그래도 그냥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가 돼버립니다. 강제가입제도.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재건축이죠. 자, 정비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각 절차별로 이제 감정평가가 몇 차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이 사업 시행인가? 라는 부분에서 이 추정 부담금을 결정하는 그 종전 자산 감정평가, 그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종전 자산 감정평가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종이 한 장짜리로 오거든요?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추정분담은 네, 추정분담으로. 근데 어떻게 오든가요? 두껍게 오든가요? 한 장짜리 오든가요? 그게 한번 서울 크기 시스템에 올렸거든요. 그거 봤을 때 내부동산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아실 수 있겠던가요? 모르죠. 결론만 나옵니다. 예,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몇십억짜리, 100억짜리가 와도 그냥 한 장짜리로 와요.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내가 이게 잘 됐는지는 좀 알아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뭐 면적이나 이런 게 뭐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일체를,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만큼씩 써요. 근데 우리 소유자들한테는 한 장이 오는 거거든요. 종전자산 감정평가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십시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 회사, B 회사 각각의 감정평가서를 전체를 좀 청구를 해서 받아보시고, 봤는데 너무 복잡해, 이게 너무 많고 뭐 숫자가 많다, 이거 분석은 전문가랑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좀 낮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분양 신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종전자산 감정평가 이의 신청 업무도 있는데 어떤 케이스들이 있었냐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 금액이 2억이 나왔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한 장짜리 가지고 오셔가지고 상담 신청하셨고, 저희도 그 한 장짜리 보면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종전자산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시라고 안내했고, 이만큼 2개 받아오셨어요. 분석해보니까 뭔가 좀 누락된 게 있었어요.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찝어서 이의 신청했죠. 그리고 나서 그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부동산 너무 중요하니까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좋고, 또 어떤 케이스는 종전자산 평가 잘못 나왔다고 하셔서 이제 또 상담 받아갖고 분석해서 해보니까 좀 이분들한테 불리한 게 있었어요. 우리 의뢰인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 이의 신청했고, 한 15% 정도 이제 올랐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전자산 평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신청했잖아요. 근데도 못 참겠어.
그러면 아까 그 조사관 중에 관리처분, 인가 부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뭐 이건 거의 하여튼 진짜 승률이 엄청 낮은 되게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는 그 소송이에요. 그럼 소송 안 가고, 그죠? 소송 비용도 안 들고, 내가 소송 지면 또 어때요? 남의 소송비까지 물어줘야 되잖아요, 상대방. 그런 일 없이 종전자산 감정평가 이의신청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체크는 해보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렇게 체크를 하려면 한 장짜리만 가지고서는 그 어떤 전문가도 분석을 못하니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자. 그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쯤입니까? 종전자산 평가를 받고 나서요. 네, 사업 시행 끝나고 바로 나오는 게 이제 그게 진짜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통보가 되는 그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추정 조합 추진이 해서 조합 넘어갈 때 받는 게 있고, 네. 그렇죠. 계략적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받는 것이 어느 건가요? 사업 시행이 나서 받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나오는 것이 그게 진짜 그게 찐입니다. 그걸 갖다가 정공개해라. 네. 내가 부족할 것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계략적인데 어떻게 추정이 됐는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보공개 청구 신청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하면 되니까 그것도. 네.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A하고 B하고 회사에서 와서 대부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상해. 그랬을 적에 B가 앞에 있는 회사로 가서 상담 좀 하고 이것도 다 봐주세요 했을 적에 무료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랬을 적에 상담 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상해야 되는지, 변호사들만 1시간 상담할 때 얼마나 다 그런 형태로 네. 한 건을 상담하는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담료, 당 가격에 비해서 내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거는 이제 좀 강의 내용하고는 약간 무관한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하는 거 방문 상담료는 30분에 22만 원이 있고, 1시간이면 33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방문 상담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시면, 이거를 검토해서 보내는데, 서면 상담은 통상 33만 원에서 55만 원, 77만 원,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값 반드시 합니다. 네. 돈값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자, 상담 얘기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더 할게요. 자, 정비사업 감정평가는 종전자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다. 요거 이제 우리가 지금 받아보는 날짜랑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종우자산이라는 거는 아파트 이제 다 지어지고 났을 때 이거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이라는 거는 나는 돈 받고 나갈래. 내 집값 그냥 현금으로 줘. 나는 여기 조합원 안에 아파트 안 받아. 그냥 지금 돈 줘. 이게 이제 현금으로 청산한다. 현금 청산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현금 청산의 방법이 다른데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네. 재개발은 이게 혹시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자, 이거는 현금 청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재개발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종전자산 평가 우리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면 이제 현금 청산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현금 청산이 되냐? 협의 보상 평가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첫 번째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번. 첫 번째 감정 평가. 이때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업시행자 평가사,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이제 지정하는 평가사. 두 번째는 시 혹은 도에서 추천하는 평가사, 시도 평가사.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토지 소유자들이 내 거 평가해 줄 사람. 솔직히 사람 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편안하게 우리 집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내 편이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거 그리고 돈도 사업시행자가 돼요.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그 수수료도. 그러니까 수수료 걱정도 없어요. 너무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이거를 하려면은 그 요건을 갖춰야 돼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 이상 플러스 토지 면적, 그 현금 청산하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가 한 사람의 감정평가사한테 동의를 해야 돼요. 그건 뭐안 하면 진짜 짜증나죠. 이게 그 현실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유자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금 분양 안 하고 협의보상 한다고 할 때쯤이 되게 예민해지시거든요. 근데 누구는 누구 추천하자, 누구는 누구 추천하자 이러면서 또 여기서 막 파가 막 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자 총수의 과반 이상 플러스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면적이 많은 사람들, 이거 뭐 조그만한 면적의 사람들이 1000명이 모여봐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주들을 먼저 섭외를 하고, 그죠? 대지주들을 먼저 섭외를 하고 나머지 총수는 그 인원수로, 머릿수로 좀 채워가지고 동의서를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몇 사람만 모여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사감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막 싸움 나고. 네. 근데 사감정 한 거는 협의보상 금액에 포함은 안 돼요. 좀 반영은 시킬 수 있겠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 받아왔네? 이런 게 있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이거 지금 이 3명이 평가한 거 3분의 1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내 보상금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산술평균 금액으로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이제 보완의 제도는 될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용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현실에서는 좀 어떠냐면 나는 이 사업 싫다니까 나는 안 팔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내 땅을 뺏어가. 여기에서는 돈을 내가 받든 말든 그냥 강제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네. 이 단계가 이제 강제 수용의 단계입니다. 강제로 취득돼 버려요. 소유권이. 그래서 이제 조합 측에서는 공탁금을 법원에다 이렇게 냅두거든요. 그러면은 제 의뢰인분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돈 안 찾아. 이거 찾으면 내가 인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난 안 찾아. 그리고 난 안 나가.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미.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안 나가잖아요. 명도 소송 걸고 그리고 돈 안 찾아간 거는 나는 모르겠고 저 부당이득으로 저 임료 청구해요. 강제로 이제 진짜 그 뺏어가는 단계가 바로 이 강제 수용 단계입니다. 이때는 2명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재결. 제가 여기서 하나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종전자산 평가는 아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그 평가의 기준 시점이라고 했어요. 협의보상은 협의보상하는 날, 그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 날이거든요. 자, 종전자산 평가 뭐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협의보상 뭐 2025년 5월 1일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수용재결 2025년 10월 오늘 며칠이죠? 뭐 24일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몇 개월 계속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의재결 평가도 2명의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이게 뭐 몇 개월에 요새는 한 8개월 걸려요. 그래서 2026년 예컨대 뭐 6월 1일에 됐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싫으면 이제 내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단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아까 저도 수원지방법원의 법원감정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평가 많이 해요. 자, 이때는 예를 들어 27년 3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시점이 달라요. 감정평가의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격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똑같은 물건이지만 시간이 흘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요, 여기서부터는요, 앞으로 10년을 감정평가를 계속 받고 대법원까지 가서 싸워도 계속 이 날짜로 평가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은 실무적으로 이해가 안 가. 아니, 지금 3년이나 지났어. 근데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이야. 감정평가사들 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시점으로 100번을 평가를 한들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겠냐.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내가 현금 청산을 잘 받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최대한 올려내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얼마나 차이를 낼 수가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수용 제기할 때에 감정평가를 못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생님 같은 분 찾아가가지고 이거 다시 감정해달라 그래가지고 조합에다가 이거 의의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면은 종종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오십시오. 네. 아니, 근데 사실은요, 저희 이제 감정평가사 협회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이제 지금 너무 이게 분쟁이 좀 이런데, 이런 부동산을 외부 감정인이 들어가가지고 평가하고 이러는 거를 좀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고, 감정인들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아까 저희 감정평가사들 5,000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 청산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지금 저희 의뢰인 중에 제일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종전자산평가 직전서부터 이제 저희가 계속 의견 제출하고 평가하고 하고 그래서 모든 잘못될 수 있는 거를 다 싹 제거를 하고 들어가서 계속 올려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좋아요. 한번 꼬이고 나면은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절차적으로. 재개발은 그래도 1, 2, 3, 4 그래도 4번의 기회가 있어요.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재건축의 현금 청산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재개발은 이렇게 가더라. 그래도 내가 몇 번 평가를 받아볼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다 재개발이신가요? 그래요? 네. 아, 재건축 충격적인데. 네. 있으세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는 시간이 오늘 한 3시간 하셔도 저희는 상당한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제가 현장에서 지금 15년이나 저도 감정평가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오죽하면은 그런 책을 썼겠어요. 감정평가사 사용법. 평가사만 만나가지고 이거 제 거 이거 잘 된 거 맞아요? 한 번만 물어봐도 아닌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소송 걸리면 내가 소장 받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중학생도 알아요. 근데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사한테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변호사한테 가야 되겠다. 네. 처음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감정평가 문제는 약은 약사에게, 네, 병은 의사한테 가서 고치시고 감정평가 문제는 감정평가사한테 상담을 하는 게 정말 이게 맞는데 그게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재테크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내가 감정평가를 완전히 받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인지 받기 전에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 가기 전에 추정공단을 다 주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거 들고 먼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있는지 이렇게 좀 짚어나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쪽이. 재건축. 재건축은, 이건 충격적입니다. 종전자산 평가 있을 거고요. 매도 청구 소송. 요거 한 번으로 끝나는데요. 감정인도 딱 한 명이에요. 소송. 네, 법원에서 하는 감정평가 한 번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려요. 이의신청이고 뭐고 그런 절차 자체가 없어요. 한 번 잘못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떠냐면요. 판사 있잖아요. 재판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소유자가 있어요. 판사는 말하자면 중개사 같은 분이에요. 공인중개사. 자, 당신들 여기 매매계약 체결하셔야 됩니다. 조합은 매수인, 나는 매도인.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이었다면 어때요? 매수인이 야 10억 줄 테니까 팔아. 싫어. 12억 아니면 안 팔아. 알았어, 11억 줄게. 팔아. 싫어. 그럼 11억 5천까지. 이런 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서 아유 선생님 중개사님이 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해서 합시다. 여기서는 너무나 웃긴 게 내 부동산인데 갑자기 나타난 법원 감정인이 어떤 금액을 정해줘요. 그럼 그걸로 끝. 판사도 감정인이 10억이라니까 요대로 그러면 소유권 넘기고 끝냅시다. 땅땅땅. 이게 현실 재건축 그 현금 청산의 절차예요. 소유자는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도 재건축은 90% 이상 받는답니다. 재개발이 문제예요. 재개발은 50%밖에 못 받고. 재건축 실제로 당해보신 분들 되게 많이 억울해 하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만약에 다음번에 재개발처럼 다음 기회가 있어갖고 다음 기회에서도 10억 첫 번에 나왔는데 다음 기회에서 예를 들어 10억 5천이 나왔어. 그 다음 기회에서 10억 6천이 나왔어.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내 부동산이 그러니까 몇 번의 절차를 거치면서 약간 사람이 승복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는데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재감정을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줘요. 법원에서. 왜? 나는 일반인이고 상대는 법원 감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하고 있는 그 사건 중에 이 법원 감정,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법원 감정을 잘 받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의뢰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는 보여주지 말자. 뭐는 보여주자. 이제 저희가 사전적으로 이런 사전 점검 가듯이 가서 의뢰인 여기 이런 무슨 어디 수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보여줄까요? 의견 제출할까요?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들도 있어요. 재건축의 현금청산은 이렇습니다. 단 한 번이다. 재건축은. 재개발은 몇 차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청산은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 조합원 입장에서 현금청산 금액은 사업비거든요. 현금청산자 몇 명이 난리쳐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우리 금융비용 나가지, 그 다음에 현금청산 비용 또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청산자들의 청산하는 과정을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볼 수만은 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런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 서울의 공덕자이였는데 아파트 지어지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도록 사용 승인이 안 나요. 한 명의 현금 청산자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현금 청산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고 현금 청산 받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받아내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치열한 그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감정평가는 뭐 이 감정평가의 방식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어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파트세요? 아니면은 뭐 주택이세요? 상가세요? 단독주택이 많을 겁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게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토지평가 따로, 건물평가 따로 하는데 그 토지평가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공시지가 아시죠? 네. 네, 매년 그걸로 또 세금도 내잖아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내 부동산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단독주택 토지가 있을 거고 이렇게 건물이 있을 거예요. 자, 토지 5억, 건물 3억. 각각 평가해서 8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그 토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내 거를 비교해요. 이런 동네에 막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땅들이. 예를 들어 얘가 내 땅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얘예요. 요거 선정해갖고 얘가 예컨대 100원이라면 얘를 가지고 나한테 비교해 오는 과정을 거쳐요. 얘는 코너 여기 구석태기에 있네. 그래서 좀 약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좀 열세하네. 뭐 얘는 네모 반듯한데 얘는 뭐 예를 들어 약간 세모. 그러면 모양이 좀 안 예쁘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선정해서 내 토지로 비교해 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를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니 공시지가는 저기 시세보다 훨씬 낮잖아. 그래가지고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는구만 이라고 하신다면 그 시세를 보정하는 또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거래 사례나 평가 사례, 기존에 평가됐던 사례들을 선정해서 내 토지의 시세까지 맞춰오는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 소유자분들은 마음에 안 들죠. 평가 금액이 나오면. 엉망이라고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를 선정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그거 제가 이따가 저희 평가사들이 어떤 시트를 보면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건물은 제조달 원가라는 거에서 이제 건물 매년 지나가면 1년에 한 번씩 뭐 감가되잖아요. 그 감가되는 거, 이 부동산이 몇 살짜리인가, 언제 태어나서 지금 몇 살인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 부동산인가 이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구분 건물은 넘어갈게요. 주로 복합 부동산이니까. 자, 공시지가.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그래야 내 토지가 어떤 표준지가 결정돼서 될지 아실 테니까. 건물에 대해서 좀 집합 건물이요? 알겠습니다.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그러니까 이제 상가, 주로 호수, 뭐 101호, 102호, 아니면 아파트 같은 거. 뭐 아공, 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고, 예. 생숙, 생활형 숙박실, 기타 모든 구분 건물은요, 거래가 구분 건물이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평가하면 102호 평가하는데 102호 거래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거래 사례 가지고 와서 비교할 겁니다. 물론 그 거래 사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복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평가해서 더한다면 구분 건물은 사례 하나를 잡아서 비교해 오니까 사례 선정의 중요성이 매우 극대화되는 게 구분 건물 감정평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례가 내가 뭐 10억짜리 하느냐, 11억짜리 하느냐에 따라서 내 부동산 가액도 달라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구분 건물 소유자시라면은 주변에 유사 부동산, 유사한 사용 승인, 유사한 뭐 구조, 건물의 형태, 기타 등등 비슷한 사례를 많이 수집하셔서 의견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선생님, 저기서 토지 건물 복합 동사이면 단독을 말하는데요. 그죠? 단독을 단독이나 말합니다. 다가구. 근데 저 그 밖에 요인이라는 것은 무슨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개별 요인까지는 제가 조금 뭐 대충 알겠습니다만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것은 제가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자, 표준지 공시지가 어때요? 정해져 잘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매년 이건 딱 우리가 뭐 어떻게 못 바꿔요. 시점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아까 우리 현금 청산할 때 뭐 예를 들어 5월 1일에 평가가 네.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냅둬도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달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상수예요, 상수. 고정값. 근데 뭐 거의 의미 없는 숫자가 나와요. 거의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네, 지역 요인이라는 거는요,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건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해서, 네, 내 거 평가하려면 어때요? 제일 비슷한 걸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뭐, 영등포, 뭐,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신길동을 평가하는데, 저기 어디 무슨 노량진동에서 갖고 와가지고, 여기는 뭐 지역 요인이 어떻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신길동 평가하면 신길동에서 여기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에 얘도 사실상 포인트가 아니에요. 얘도 그냥 1이에요. 개별 요인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크게. 왜냐면 나랑 제일 비슷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져와서 평가를 할 거니까 비슷한 표준지를 갖고 와야지 내 거가 제대로 평가가 될 거잖아요. 안 비슷한 거 갖고 오면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그 교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1학년 교실 안에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반장을 뽑아서 얘가 가장 표준적인 애야. 얘에 비해서 우리 딸은 조금 작네 혹은 크네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5학년이랑 6학년이랑 해놓고서 아 얘는 6학년이니까 뭐 마이너스 5를 해야 되고 이렇게 평가 안 한다고요. 네. 그래서 개별 요인도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내 토지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밖의 요인이라는 이 요인이 될 건데요. 이게 이제 그냥 한번 이건 이론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뭐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만. 거래 사례 내지는 평가 사례를 선정을 해서 아까 제가 시가를 보정하는 그 어떤 장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거래 사례나 평가 사례를 비교해서 또 이거 표준지랑 이렇게 비교해오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토지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 얘가 높아요. 1.6, 2, 2.5, 3 이렇게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산수인데요.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랑 시점 수정, 표준지 공시지가랑 시점 수정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분수로. 결국에는 이 사례 선정이 무엇이 됐느냐에 따라서 내 토지의 가격이 좀 결정되게 돼요. 이게 아마 제가 시트에 만들어 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론이라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제가 이 토지를 평가해본다고 하면 감정평가사들은 그 표준지를 이렇게 촥 지도에다 뿌립니다. 표준지가 지금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분이 감정평가사시면 이 토지 평가할 때 어떤 표준지를 쓰시고 싶으세요? 근처에 있는 거 혹은 얘 혹시 쓰시고 싶으세요? 대로변에 있는 거? 네. 아니면 얘
구석대기에 있는 막다른 도로에 이거 쓰실 건가요? 거기 도로변에 있으니까는 도로가 지금 제일 비슷한 거를 쓰실 수도 도로변 있고. 걸쓸 겁니다. 네. 근데 대신에 또 얘는 상업용인데 얘는 뭐 단독주택이다. 이런 또 이용 사항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우리가 일반 토지 소유자로서 신경을 쓰면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가 내 토지가 이 토지라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이 동네 표준지 공시니까 나와요. 있어요. 쭉 그죠? 나와요. 네네네. 옆에도. 얘네들을 이제 지도에다 내 부동산 옆에 무슨 표준지가 있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구청 가면은 가르쳐 줍니다. 내 표준지가 어디입니까 하면은 어디에 적어줘요. 훌륭합니다. 그거 말고도 혹시 그거 이외에 다른 그 표준지들이 또 더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이트를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내 주변에 있는 표준지가 뭔지 알아둔 다음에 잠깐만 내가 이거 하는데 뭐 이상한 표준지가 된 거 아닌가? 요런 이제 검토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감정평가사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쫙 뿌리면은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가 변동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상수입니다, 상수. 나오는 숫자 보세요. 1.54. 이게 별로 그 큰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통계 수치가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말했던 개별요인, 가로 조건, 도로가, 이 토지가 뭐 어떻게 개통이 어떻게 되고 몇 미터가 붙었는지, 표준지는 8m인데 내 토지는 12m야. 그럼 내가 더 우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세하다고 평가가 돼야 될 것이에요. 접근 조건, 뭐 상업 중심, 뭐 무슨 어디 뭐 이런 교통시설과의 접근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 뭐 획지 조건, 획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가 다 똑같이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어떤 토지는 좀 길게 생기고, 어떤 토지도 뭐 세모나게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런 어떤 보정을 합니다. 아니면은 상업지예요. 상업지면 도로의 전면이 넓을수록 좋을 거예요. 왜? 상가를 많이 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반영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하면 좋겠고, 행정 기타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감정평가 때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내 토지가 접한 도로가 몇 미터인가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합니다. 근데 그 감정평가상 도로는 인도까지 포함해요. 인도까지. 사도만 도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로까지 감정평가상 도로로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당연히 어떤 토지든지 간에 그것이 단독주택이든 뭐든 뭐 상업용지든 도로의 전면이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도로 한 면 접한 것보다는 두 면이 접한 게 가격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코너 땅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뭐 이렇게 그죠? 이런 땅들도 있어요. 이걸 중갑지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만 붙은 것보다 당연히 갑지가 이제 가격이 높을 겁니다. 아까 집합 건물에서요. 네. 그 보통 남녀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복합을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렇죠.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하나로 나옵니다. 하나를 하나요? 네. 그걸 분리해 받을 수 없나요? 분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역시 상가들이 우리 상가들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내 땅 가격이 얼마나 건물 가격이 얼마나 맞아요. 근데 분리를 해서 받으면 좋은데 특히 이제 상가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좀 넓은 상가 지주분들이 좀 억울함을 많이 표하시거든요.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그 부분에서 평가하지는 않고 대신에 대지권이나 뭐 이런 특별한 사안이 있다면은 그거를 비교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분은 안 합니다. 감정사 규칙인가 멀리 보니까 분리해서 할 수가 있다. 분리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못해요. 왜 그게 하신다는 건 그게 아니라 분리 못해요. 분리하고 싶은데 저도 근데 대신에 경매 평가할 때는 좀 분리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그냥 되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뭐 7대 3으로 분리해라, 뭐 6대 4로 분리해라 이런 그런 굉장히 그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냥 표시만 하는 거지 실제 그 가치를 분리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5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혹시 이 다음에 수업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니 저도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길을 걸어가지고. 이거는 왔으니까 저녁도 점수 봐요. 아, 선생님 강의도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MV 해가지고 오늘 좀 다 좀 해주십시오. 저 비싸요. 아, 그러면 해드릴게요. 그 토지는 제가 여기 오늘 오는데 여담인데 길이 금요일이니까 당연히 막힐 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더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이거 버스 전용차로 타고 오려고 막 그랬는데 또 버스 전용차로가 없는 데로 와갖고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면서 왔습니다. 뛰어왔어요. 토지는 이제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같은 형상이라도 토지의 모양이 똑같더라도 이용 상황에 따라서 이게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뭐 솔직히 내가 뭐 임야예요. 임야 산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생겼든 산이 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 상황에 따라 가치가 더욱 높아지거나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내부동산의 이용 상황을 확실하게 확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상용이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그래서 요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들은. 자, 개별 요인의 판단, 개별적으로 이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감정평가사들은 이렇게 지점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약간 전형적으로 이하이긴 한데, 내 땅은 내놓고 빠듯하니까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이의신청이 가끔 들어오기는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표준에 맞추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이 말씀. 아니, 솔직히 이거 이용 상황이 이용을. 네. 이게 만약에 주거용이었다 그러면은 예쁜 이용 상황이죠. 네, 이해야 자, 이게 아까 여기다 썼던 그건데, 자,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어떤 게 이제 만약에 얘가 본건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바로 옆에 있네요. 얘 써야 되겠네요. 얘 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본건이고 내 토지고 이게 나한테 적용된 표준 공시지가예요. 얘랑 우열 어떻게 판단하시고 싶으세요? 혹시? 그놈이나 그놈이지. 그놈이나 그놈 같죠? 하지만 제가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 라인에 더 가까우니까 그죠?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깊이가 얘는 고작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얘를 가려면 하수거리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놈이나 그놈 같더라도 한 5%라도 올려줘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거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놈이나 그놈 같아요. 사실 얘가 400이면 얘도 400이라고 평가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토지라면 얘보다는 얘가 좋고 얘보다는 얘가 좋고 따라서 얘보다 얘는 훨씬 좋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녹색 같은 경우 조합해서 그냥 저 빨간색까지 같이 이거 매기는 것이 아니라 저 빨간색도 녹색 가격으로 매기면은 아, 이건 내가 받아가지고 아,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선생님 찾아가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작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만약에 그냥 일반 다른 전문 자격증은 모르겠는데 감정평가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이 정도는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는 게 나아. 괜히 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수익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건 못 참았어.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다면 그런 걸 판단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못 참을 만한 건지 아니면 이 정도는 감정평가 업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그 정도 이제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소송하고 무조건 막 조합에 막 그 각을 세우고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빨간 놈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녹색 갑을 쳤다.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찾아가서 여기 문제가 있다. 또 전문가를 찾을 때는 내가 화를 낼까 말까, 어디까지 낼까, 요거를 이제 결정하기 전에 그 의사결정을 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 같아 보이는 토지 사이에서도 내 토지만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법이 있을까? 요거를 찾는 게 이제 우리의 그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해서 토지 평가가 됐고요. 부분 건물은 사례 하나만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뭐 102호 아파트를 하면 102호 사례 선정해서 아까 똑같은 어떤 이런 무슨 논의 비교 과정을 거쳐서 당연히 이제 뭐 면적 보정도 할 텐데 25평 가지고서 32평 평가할 때 당연히 평당으로 나눠서 그렇게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평수가 높아질수록 단가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층이 몇 층이냐, 뭐 저층이냐, 고층이냐, 최상층이냐, 가장자리다 그러면 약간 좀 여기 추운다고 약간 깔까? 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남향이냐, 그다음에 조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정밀하게 평가할 때 반영을 하는데 그 한강변 아파트들이 되게 이게 이슈가 많아요. 뷰 때문에. 네, 뷰 때문에. 근데 과연 뷰가 좋은 33평이 비쌀까? 뷰는 나쁘지만 뒤쪽에 있지만 47평짜리가 비쌀까? 이제 요거 사이에서 내용 평수와 이제 뷰, 조합원들 간의 다툼이 또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저도 이제 올해 이런 일을 해보니까 느낀 게 그냥 다수의 편에 서는 게 참 편하겠더라. 네,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대지주, 그 다음에 항상 대형 평수가 강합니다. 항상 강해요. 자,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조합원으로 가게 되는 거고, 분양 신청을 안 하면 현금청산자가 된다 살펴봤고요. 분양 신청을 하고 나서도 막판에 분양 계약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현금청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잠깐만, 여태까지 조합원이셨잖아요. 분양 신청하고 분양 계획까지 우리가 얼마나 돈을 펑펑 썼는데요. 그 사업비 부담하시죠? 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청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 생각에는 그냥 빨리 탈출하시는 게 괜히 이런 추후에 사업비 분담 같은 그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법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못하게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 조합별로 어떤 총회나 이런 것들로 이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조합을.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하는 대로 해야지 다 나중에 거 갖다가 같이 내지 말라. 나중에 건 아니고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쓰던 돈을 내지 말라. 천상자한테는. 법에 판결이 나왔답니다. 네. 대법원. 아무튼 청산을 하기로 했으면 좀 빨리 청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을 받아보셨다는 말씀일 거예요. 한 달짜리.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세상에 어떤 감정평가사도 이게 잘 되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으니 입당하는 감정서를 정보공개서로 신청하셔서 가져오시면 분석을 같이 해드릴 수가 있겠다. 네. 중견자산 평가액이 높게 나오면 좋을까? 나만 높게 나와야지 남들 다 높게 나오고 나 꼴찌하면은 이거 완전 꽝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할 것 같으면 순위가 중요하지만 현금 청산을 염두에 뒀다? 그러면 사실 그 절대 가액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재개발에서도 중견자산 평가에서 10억 나왔는데 갑자기 청산이 30억으로 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에 청산을 염두에 둔다면은 사실 가액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중견자산 평가 금액을 중견자산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시행 이자 고시가 있는 날에 했으니까 오늘날의 시가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현금 청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고집판을 통해서